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의 배경과 의미 설명해 드립니다. 이승윤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 인앤아웃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현장 조사인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특위위원들은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한 뒤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역 참사 현장인 골목길, 또 이태원 파출소 등을 찾아서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족들이 울고 이렇게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특위위원들 사퇴 의사를 밝혔었고 국정조사 시작도 국민의힘이 없었던 만큼 원래 이게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극적으로 여야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유가족을 만난 직후에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인데요.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영향을 미쳤을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당연히 이제 유가족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일단 유족들이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이제 당 소속의 특위위원들하고 만났을 때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호소를 했죠. 당장 내일이라도 복귀를 해달라.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유족 대표가 이 희생자들이 무슨 협상의 도구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했을 때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분을 껴안고 위로를 건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족 간담회 직후에 여당이 이 국조 복귀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유족의 목소리를 듣고 일단 여당에서 일단 유족의 이 요구를 수용한 것. 일단 네. 이거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 예산안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좀 지난 감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국정조사에 참여는 했는데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일 크게는 이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 참사가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네. 이걸 이제 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이용하려는 게 분명히 있고요. 이게 길게 늘어진다면은 이게 세월호 때처럼 사실 이제 상당히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명히 계산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야당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저는 사실 더 좀 진솔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한 게 민주당이 뭐가 했냐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해임 건의안 처리를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정쟁으로 밀어붙이네 이렇게 이제 여당에선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조 실시의 선행 조건이었던 예산안 처리까지 지금 합의 시한을 잇따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국 주도권 이 경쟁의 수단으로 사실 이게 전락해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일 길게 가봤자 결국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경계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찰 특수본 수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특수본 수사 내용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내용을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또 추가로 해봐도 될 텐데 일단 지금 특수본 수사를 좀 시켜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어쨌든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었었던 여야 합의가 지금 어쨌든 서로의 약속 위반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 지금 완전히
표류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복귀를 결정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뭐 이 자리에서도 한켠에서는 조금 진전된 안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크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의견이 다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진전이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서 이제 다른 것은 선택이 없다.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았다라면서 아직까지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밝혔는데요.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명히 정치는 여러 번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결국 양보거든요. 양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꼭 똑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에서 일단 양보를 해서 일단 국조에 지금 일단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일단 물꼬를 트는 모양새는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이에 이제 또 절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예산안을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져야 되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지금 한전 부채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내년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경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전기요금 인상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국회 지금 전력 수급 계획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가장 중요한 뭐 여야든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마저도 심지어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런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야당에서 간절히 원하는 뭐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절충해서 타협안을 찾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흔히 말하지만은 정치는 차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차선이라고도 예.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완벽한 승리를 절대 거둘 수 없는 것이 정치의 세계라는 걸 좀 명심해주고 국민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어쨌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이 지금 엄청나게 큰 예산안이 이제 제대로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삼중고는 여전합니다. 지금 고환율, 고금리, 지금 고물가. 고물가도 여전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시원하게 통과시켜주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지 방향을 펴주지 않으면은 지금 사실 우리 민생에 밝은 그런 빛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단 지금 국조가 하나의 어떤 서로 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를 제공해줬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예산안 처리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안 합의에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미처 이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뭐 준예산으로 가는 상황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한전체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결국 뭐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 국회 예산안이 제때 처리가 항상 잘 안 됐죠. 나쁜 악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맞춰서 지금까지 전례가 참 많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행정부가 그에 맞춰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전례나 매뉴얼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네.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이게 검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힘을 더 주고 좀 덜 중요한 부분에 힘을 빼고 이런 어떤 강약 중강약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건 꼼꼼하게 봐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대충 올린 예산안 그냥 대충 넘겨버리면은 이건 정말 국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치안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보는 모습이 여야 둘 다 갖춰야 되고 그러라고
세비 주는 겁니다. 싸우라고 세비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아니 그 국회의원들이 그 비싼 월급 받으면서 그 많은 특권 누리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중요한 재원 분배를 현명하게 하라고 있는 거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렇죠. 절충을 예. 통해서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가능하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봐서 그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좀 제대로 이번에 좀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 좀 시원하게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국회의원들 뭐 싸우는 건 참 잘하는데 협상하는 것 정말 그 능력이 없어 보여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년 업무 보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세 가지의 개혁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특히 이 중에서도 최우선 개혁으로 이제 노동 개혁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노사 관계에서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라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노조의 부패를 굉장히 비판하는 걸로 보아서 최근 잇따른 파업들을 좀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여러 가지 다목적하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이 정부의 원칙과 법률에 따른 이 대응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일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를 상승했죠. 보이다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에 어긋나는 우리 실정법을 사실 짓밟고 그냥 때법을 쓰면은 다 지금까지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본다는 부분을 지금 이제 청와대가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 행정부의 사실 이 슬로건인데 그걸 이제 오히려 반대로 내세웠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하면은 이 민주노총과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사실 공동정부였다고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노동부를 2년 출입하면서 사실 이제 이 노사 간의 갈등은 참 언제나 시속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쪽이 좀 이번엔 노조편 삽책 노조편의 한쪽에 기울지 않을까 해도 균형이 미묘하게 맞춰지면서 뭐 심지어 60원 정도 이 최저임금 매년 올리는 문제 갖고 맨날 노사가 이렇게 서로 대표단이 그냥 퇴장하고 싸우다가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힘겨루기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었는데 근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2,000원이 확 올라요. 이제 최저임금제가.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완전히 노동계 쪽에 좀 기울어진 형태의 어떤 그런 그 공약들이 이제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시소 게임에서 완전히 기울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오히려 약간은 좀 눌러주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여기서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워딩을 보면 딱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처리해서 사실은 뭐 조용한 뭐 크게 불협화음 없이 사실은 길게 끝나지 않게 사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묻혔는데 인천공항 사실 파업도 준비가 되고 있었거든요. 진행되고 있었는데 딱 화물연대 파업에 세게 나오는 거 보고 사실 수그러들었거든요. 다른 노동 이 사업장에 이번 정부의 대응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통운을 한번 들어볼 수 있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노조가 이제 사실상 4억을 들어가서 정보를 했죠. 그때 경찰에 이제 이거 업무방해다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사실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위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대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이제
그 회사 측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노사 갈등에 있어서 약간은 좀 이제 한쪽에 편중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바꾸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겨냥하겠다라는 어떤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를 이번에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노동계와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올해 우리 경제 많이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공급망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네, 많이 어려웠지만 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과 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또 이게 가계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서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지난 정부와 이제 차별화를 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었죠. 근데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을 수출 주도 성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여러 아이디어들을 이제 기업화해서 앞으로 이제 크게 델로한테 돈을 몰아주겠다 이런 이 얘기고 하나는 잘 돈 앞으로 외국에서 벌어온 업체들 규제를 풀어줘서 앞으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만족을 해야 하는지 수출 주도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여야 간에 아니면 진보와 보수 간에 사실 철학 싸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의 어떤 성적표를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수출에 일단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수출을 해서 좀 더 국격을 높여야 되고 나라의 어떤 그런 기업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여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제 수출을 잘 할 수 있게 힘을 밀어줘서 특히 지금 요즘에 안 좋은 게 뭐냐면 무역 적자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엔 계속 무역 적자가 났는데 예. 특히 중국이나 이런 우리 주요 수출국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서 계속 지금 우리 이 무역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쪽에 우리 정부가 일단 새해부터는 확실하게 더 밀어줘서 어떤 이런 나쁜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이제 이 지난 정부 때와 분명히 차별화를 두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정책에서도 보이지만은 경제 정책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이제 또 대기업이 특히 이제 이 수출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편중된다는 어떤 의식 때문인지 이번에 뭐가 들어갔냐? 스타트업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들도 잘 키워서 밸런스를 맞춰서 될 놈은 더 잘 볼 수 있게 대상은 이제 거상이 될 수 있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이제 부자들이 더 큰 이제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준다. 그런 네. 부분에서 밸런스를 맞춘 어떤 레토릭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오히려 결국은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이렇게 새 들어 사는 임차인들의 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해석이겠죠. 사실 이제 정부가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한번 원칙을 정했으면 어긋나지 않게 가야 되는데 네. 지난 정부 때 사실 이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했죠. 그 이재용 의원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계실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이거 임대로 내놓으시라. 그래서 월세로 푸시라. 네. 전세로 푸시라 그러면은 정부가 도와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임대사업자들 잘됐다 나도 돈 좀 벌고 그리고 저 집 없는 사람들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이런 이제 공공적 목적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사익 추구를 위한 그런 욕심이 합쳐지면서 그때 엄청나게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에 대한 과세를 이제 이 사람들이 떼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이제 현 그 부동산 과세 정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과세 집중으로 갔죠. 네. 결국 그러니까 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임대사업자들한테 그래서 저 너네 가진 집 풀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편하게 저 집을 좀 많이 주택을 공급해라.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조세 정의가 더 중요해. 그냥 돈 많이 집으로 돈 버는 사람 더 때려잡겠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하든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중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예 원칙을 이렇게 한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세입자들이 편한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일단 원칙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피해본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세입자들을 옥죄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그 매듭이 지금 엇갈려 있으니까 매듭을 좀 풀어놓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 특히 보수 정부에서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언제나 이 청년이나 아니면은 그 신혼 부부들 아니면 이런 쪽에 그 내 집 갖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항상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진보 정부 들어서는 또 항상 과제 바뀌는 게 뭐냐면 그쪽에 이제 그 공공 부문 쪽에 이걸 늘리기보다는 그럴 때는 공공에서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분양할 때 네. 공공 부분을 늘려라 아니면은 그래서 이익을 나누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과세를 세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보수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공급은 정부가 책임지고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결국은 이런 레토릭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들은 이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지난 2018년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영세 중소기업들이 제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서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올해 말까지만 허용되는 제도인데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63만 개,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60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소기업 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 소식을 이승윤 기자께서 직접 취재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최근 경기 침체로 30인 미만 기업들이 이제 현상 유지도 솔직히 어려운데 예. 이제 8시간 이 추가 연장 근로 일몰이 그대로 되면은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연장 근로가 제한될 때 이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해서 또 장시간 근로를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이 8시간 그 연장 근로를 그대로 이어 나가겠다는 게 지금 중소기업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아진 게 없는데 무조건 법령만 들이대면서 우리 보고 따르하라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중소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어떤 강력한 주장이었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 그 표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누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동의하지 않았는지 보고 네. 그 정치적으로 관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갑질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만큼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보람에 KF-21 그때 우리 한국형 전투기 스텔스 네. 전투기 이제 사업장에 가서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업 단장한테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얘기하셨죠. 주 52시간이요 그러더라고요. 왜 주 52시간이요? 예, 예. 뭐 스텔스 기술 아니 기술의 어떤 완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예상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으로 사실은 이제 따라 붙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밀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옛날 에밀레종 만들 때 이제 공인들이 열심히 장인들이 힘을 모아서 시간을 정성을 바쳐가면서 이제 했던 것처럼 공돌이들이 죄송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이제 예. 그 R&D 시간을 이제 투자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이 이제 결국은 기술 성과로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게 52시간이 되면서 R&D를 일단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연구 개발 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렇죠. 근데 얘기네요. 문제는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아직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노하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시간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옛날 중소기업에 제가 3년을 일을 했었는데 예? 정말 야근을 제가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처음 듣는 IT벤처에서 제가 얘기였나봐요. 전략 담당으로 예. 3년을 있었는데 예. 저는 거의 맨날 야근했었어요. 근데 야근한 게 이유가
보니까 대기업이랑 제가 사실 손발을 그때 제가 LG 계열 쪽에 이제 저 대기업하고 같이 이제 하는 파트너십을 하는 담당을 했었는데 그쪽이랑 이제 저희가 눈높이를 맞추려면은 저희 야근하면서 이제 저 엔지니어들이 디자인들이 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이제 그 기획서를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다 보니까 맨날 한 6시에 퇴근이지만 예. 한 9시까지 맨날 이제 야근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그런 현장의 모습이 지금도 안 바뀌었대요.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의 모습이 제가 있던 때는 IT 벤처였으니까 그나마 나았는데 예. 지금 이런 뭐 주물이나 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계와 함께 호흡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호소나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감안해 줘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뭐 복지 또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기업의 경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 또 업장에 따라서 또 상황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면밀히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